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이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재용 기자,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여기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 앞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유권자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5일 투표함을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 개표를 진행하자 시민들도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왔는데요. 개표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사흘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한때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주최자 없이 2030 세대가 주축을 이룬 가운데 인쇄된 피켓이 아니라 스케치북이나 A4 용지에 메시지를 적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곳곳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거나 정당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통행 정리에 나서면서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표소 안에 있던 선관위 관계자들은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관위나 경찰은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선관위의 선거부실 관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주말인 오늘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승현 기자, 오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시간 전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의하며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간 선관위가 어떠한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선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여권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부정선거라는 주장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또다시 준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엔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한 선거 관리가 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이라며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회피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기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곧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7동 개표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보신 것처럼 오늘도 집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째고요. 한때 비공개 추산 인원이 3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특징이 앞서 보신 것처럼 젊은 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들도 있고요. 커피차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게 자가용을 내준 시민도 있었거든요. 이게 기존의 정치 집회하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분노하실 만한 사안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2026년 대명천지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당일 밤 9시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투표소 몇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잠시 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대통령 비서실장 진행되겠습니다.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셨습니다.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민석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문을 연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해안을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차기 총리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AI 대전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 지명이거든요.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수장에 대해서 오늘 지명하면서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이 지금 이제 총리로 지명되면서 그동안 중기벤처부의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성과를 더욱 널리 확산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지명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인생 그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업에서 활동을 했고 특히 디지털 기업에서 활동한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AI 사회로의 대전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과 AI의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장관 이름이 거명이 됐었는데 결국은 한성숙 장관이 지명이 됐거든요. 이번 임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력하게 하마평으로 올랐던 두 분이 다 고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네. 한성숙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하면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성숙 장관이 최종적으로 총리로 임명된다면 이른바 청와대 정부의 경향은 더 가속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각, 국무위원 중심의 국정 운영이 아니고 청와대, 즉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일종의 원격 컨트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의 국정 운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첫 번째로 듭니다. 그다음 예. 두 번째로 인사의 명분을 지금 AI 대전환으로 내걸었는데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인사를 하고 있는 것과 이 총리 지명의 명분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AI 수석을 보궐선거에 차출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AI 수석이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도 광주 광산을에 출마시켜서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인사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AI 대전환을 위해서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자리는 비워놓으면서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성숙 장관을 총리로 임명하는 명분이 AI 대전환이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철저하게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모인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이 정치적 유불리보다 투표권 침해 자체로 보입니다.
재선거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 특보님, 이 시민들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민들께서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3일 동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참정권은 너무나 중요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그것이 선거인데 이 선거에서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 침해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지금 이 시민들의 이 분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이 뭐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어느 지점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일단 첫 번째로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요구들을 좀 검토하고 또 안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지금 아주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누구는 저기에서 청와대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만큼 네. 이분들이 지금 아주 평화로운 이 공론의 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1차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만 그런 해명들이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지금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정치권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헌법 소원에 국가 배상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선관위 간부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적 판단에 가를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가능한 법적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유권자들도 저는 계실 걸로 봅니다. 네. 선거 소청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그것을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지방선거는 선거 무효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정당 후보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됐을 때 대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경우가 인정되는 때 예.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100명의 유권자가 특정한 투표소에 있다고 했을 때 50명은 제 시간에 투표를 했고 10명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대기표를 받아서 투표를 했고 나머지 40명은 투표를 못했다고 했을 때 그 40명까지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의 범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출구조사 결과라든가 일부 개표 결과를 보고 투표한 10명까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밖에 지금 헌법소원도 제기하신 분이 계시고 네. 국가배상 청구도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전대미문의 선거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국가배상 청구 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특검 실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선관위가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원의 외부 감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들여다볼 방법은 수사밖에 없는데 이건 특검이 하기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그 경우에 선관위 공무원들의 어떤 고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은 직권남용이나 혹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 선거 당일 선관위와 행안부, 지자체 모두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정작 정보 공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설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제도적인 미비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제도는 네.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또 미비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을 송영훈 위원께서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에 대해서
여야 그 어느 쪽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입장들을 좀 정리해서 그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내야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맞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십시오. 기승전 대통령 탓만 주장하고 있으니 문제의 본질은 부풀리고 돌아가는 현실도 보지 않는 막무가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발언 강준현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는 건데 특보님, 이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답을 내놓으셨죠.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좀 바람직한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서 출국을 하실 텐데 네. 일단 장동혁 대표의 주장, 뭐 일부 일리 있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네. 과도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좀 부풀리거나 또는 선동하는 측면도 사실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또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할 게 아니라 여당의 대표를 만나서 이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선관위의 운영이라든지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국정조사, 특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민주당도 이미 국정조사 충분히 수용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내용들을 좀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서는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다라면서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게 공식 입장인가요? 일단 장동혁 대표는 SNS 메시지에서도 재선거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건 유불리와 관계없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당 전체의 일치된 입장인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고 예. 생각합니다. 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만 해도 오늘 SNS에서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네. 재투표나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고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솔직히 말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총리를 모아야 됩니다.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혹은 당선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무효 소송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이긴 사람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면 그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돼요. 그다음에 유권자들께서 별도로 선거 무효 소송을 낼 경우에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대법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저도 그 분노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만약 다음 주에 당장 재선거를 한다고 하면 누가 관리하죠? 똑같은 선관위가 관리합니다. 네. 실제로 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할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빨리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발의해서 빨리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또 예.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야 합의로 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선관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오류와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선관위가 외부 감사 받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이런 일들, 빨리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해가면서 선관위를 거의 해체 수준에 가깝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당장 무턱대고 재선거만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선관위, 똑같은 사람들이 관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여야 당권 경쟁과 관련된 쟁점들 짚어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평택에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져버렸고 바로 전당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이제 거기서 평가를 받는 거죠. 마지막은 지도부가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백서를 발간하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자, 선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백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승리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패배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 논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22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남 그리고 일부 재보궐 지역에서 패배한 것이 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정청래 지도부가 뭔가 이 선거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의 이러한 이 해석 논쟁이 당의 당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부분이 맞다.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쨌든 양측의 주장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느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들 그리고 좀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 있는 다른 내용들도 아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많은 논쟁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시작 단계의 어떤 하나의 단초를 지금 이 지방선거에 대한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한 것인가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 안에서 자성할 부분은 자성하고 그래서 더 집권 여당으로서 변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충정들은 양측 모두에게 다 있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김민석 총리의 여의도 복귀 수순에 이어 송영기 대표까지 이 전대 출마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게 만약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친명과 친청의 충돌은 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총성이 울렸죠. 사실은 여당 내부의 명청대전은 8월 전당대회가 공식화되기 전부터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추진을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다가 20일 만에 좌초되는 그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상 현 지도부를 겨냥하는 비판성 발언을 한 바가 있고 김민석 총리도 총리의 신분에서 당내 정치에 민감성을 갖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지금 8월 전당대회는 신호탄이 울렸다고 봐야 되고 이 전당대회는 내후년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을 위시한 그 친명 세력들이 도저히 물러날 수가 없는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본 그 어떤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도 격렬한 내전에 가까운 양상이 벌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당이 그 과정에서 민생을 얼마나 챙기느냐 혹은 외면하느냐입니다. 권력 다툼에만 골몰해서 핵심적인 민생 과제들을 두세 달 동안 뒤로 밀어넣게 된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민심이 더더욱 이반되는 고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재출마를 하시더라도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는 게 책임감을 느끼시고 본인 거취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실선거 비판이
대표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 당내 요구를 좀 위축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거취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의원 3자 대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비당권파로,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됩니다. 이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 이 장 대표 거취에 어떻게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는 사뭇 명백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시도지사 스코어가 12대 5였는데 당시에 광주 전남이 따로 있었으니까 사실상 12대 4죠. 이번에는 4대 12가 됐습니다. 그게 정반대로 뒤집혔다면은 그게 선거 패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시장 선거를 이긴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동혁 대표와 분리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을 장동혁 대표의 어떤 성과에 포함시켜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 대표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차피 송원석 원내대표 임기는 6월 16일이면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내 사령탑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의원들께서 총리를 모아서 선택하는 것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는 별개가 되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본인도 SNS 메시지에서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취지를 올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원들의 총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원내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점식 의원, 당 내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또 송일종 의원, 내가 잘 풀어낼 적임자다라고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가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순리에 맞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 득표율이 43%였죠.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 송원석 전 원내대표, 그리고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등등이 총력을 다해서 지원한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이 15.7%였습니다. 네.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들께서는 한동훈 의원이 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그 지역에 오게 되었고 당선되어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보수 재건을 본인이 계속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투표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선거 결과에는 민심이 매우 상징적으로 압축돼서 담긴 겁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당장 부산 지역부터, 또 더 나아가서는 울산, 경남까지 PK 지역에서부터 내후년 총선을 누구를 간판으로 치러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도 어떻게 이 선거를 누구를 간판으로 치를 것인가에 시선이 미친다면은 결국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순리에 맞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물원을 탈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늑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탈출 사고 2달 만에 대전동물원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늑구를 직접 보려는 관람객들로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철책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두리번거려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2달 전 이곳을 탈출했다가 돌아온 늑대, 늑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무사히 돌아오고 이제 잘 쉬고 있다가 계속 개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찍 기다리려고 9시쯤 도착했습니다. 우리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늑대 14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늑구의 특징이 적힌 안내판을 확인해가며 늑구를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멀리서 쉬고 있다고 완전 소심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연예인 보는 느낌? 살짝? 관람객 앞에선 잔뜩 움츠린 모습이지만 사람이 없을 때면 무리와 어울려 활발히 움직입니다. 계획 당시보다 한 3kg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좀 약간 사람을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 5월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문을 닫은 2달 동안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5월드는 기존에 있던 외부 철책에 더해 3.5m 높이의 내부 철책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땅을 파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바닥엔 철근을 박고 콘크리트 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늑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우리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관람로는 당분간 폐쇄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방한 중인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소식입니다. 젠슨 황의 동선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고 있고요. 뭘 먹고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is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with my signature and Baker's. Look at this. Korea has been friends for 25 years. And so Korea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my heart. You have always been so kind to me. I'm very happy to be back. 네, 젠슨 황 대표 어제는 방송인 유재석 씨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에 맞춰서 춤까지 췄습니다. 지난달 대만의 사내 행사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게 원래 흥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직원들과의 소통이 좀 개선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대기업 CEO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 횡보 정말 대단합니다. 알려진 것처럼요. 국내에 와서 한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마쳤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도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처음이라 정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짧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왜 원래 삼겹살에 소주 회동이 끝나고 노래방을 가려다가 치킨집으로 발길을 돌렸었잖아요. 그때 못다한 노래방을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요. 흥겹게 이제 리듬을 타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골든,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의 노래에 맞춰서 이 리듬을 타는 모습, 저까지 같이 흥겨워지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원래도 굉장히 활발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본인을 더 좋아하는가, 어떤 부분에 더 반응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젠슨 황의 먹방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방한 때마다 한국 음식 찾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엔 어떤 메뉴를 정복했을까요? 직접 보시죠. You like Korean barbecue? You're gonna have it tonight, right? I love Korean barbecue. I love fried chicken, Korean fried chicken, and samgaetang is excellent. Yeah, it's all delicious. 잘못 보면 먹으러 온 줄 알겠습니다. 젠슨 황 K푸드 도장 깨기에 나선 걸까요? 이 첫날은 삼겹살과 치킨, 이 둘째 날은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정말 한국 요리에 대해서 애정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저녁은요. 가족들, 일행들과 함께 삼계탕집을 찾았습니다. 삼계탕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통닭과 파전도 주문했고 또 인삼주까지 주문을 해서 맛있게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과 이렇게 출장, 함께 동행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은 것 같고요. K푸드 중에서도 삼계탕이 사실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치킨, 삼계탕, 이 닭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초에 미리 예정하고 갔던 식당은 아닌 것 같아요. 방문 30분 전에 식당에 연락을 취해서 이제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예약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먹방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젠슨 황 하면 떠오르는 검은 가죽 자켓인데요. 입국할 때 다른 옷을 입었는데 이 삼소 회동에는 그 옷차림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서울은 초여름 날씨인데 가죽 자켓을 구했어요. 이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브랜드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브랜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젠슨 황은 본인이 미디어에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회사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더워서 좀 불편하겠지만 저런 검은색 가죽 자켓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죽 자켓을 통해서 어떤 젊음, 또 혁신 이미지 이런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회사는 독점 기업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미지를 꾸준히 관리하고 또 본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젊음과 혁신의 이미지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복장도 통일성 있게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해서 회사 이미지에까지 연결되는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동선이 화려합니다. 강남 PC방에서 국내 게임 업계 오너들과 회동을 하고 있고 잠시 뒤 이른 저녁에는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시구자로 나섭니다. 저녁엔 최태원 SK 회장과 2차 간부 회동에 나선다고요? 정말 일정이 빼곡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눈길을 끄는 건요. PC방 회동입니다. 사실 오늘날 엔비디아의 시작은 한국의 e스포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엔비디아와 또 게임은 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NC의 김택진 회장과 함께요. 지금 한 PC방에서 만나서 AI 업계와 이 게임 산업과 관련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어요. NC에서 사전 이벤트성으로 이미 응모를 받았는데 이 응모에 당첨이 돼서 방문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젠슨 황이 오는 줄은 모르고도 방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미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임을 끝나고는 곧바로 이 잠실 야구장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시구자로 나서게 되는 건데 저는 이때도요. 과연 검정 자켓을 입고 시구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살짝 비도 내리고는 있지만 날씨가 꽤 그래도 더운 날씨인데 과연 검정 자켓을 입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전은 제2의 또 이 깐부 회동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것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정확한 참석자는 누구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월드스타급 동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화려한 동선 뒤에는 이 장녀 메디슨 황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메디슨 황 같은 경우에는 젠슨 황의 이제 장녀인데 2020년에 엔비디아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피지컬 AI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젠슨 황이 움직이는 그 뒤에 메디슨 황이 모든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난 1차 그 깐부 회동을 기억하실 텐데 이 1차 깐부 회동의 기획자도 메디슨 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에 2차 삼소 회동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치킨집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메디슨 황이 기획하고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한 것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메디슨 황이 젠슨 황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뿐만이 아니라 이 대중과의 소통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젠슨 황 대표. 이같이 대중과 소통을 넓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요. 전 세계의 어떤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AI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 기술 핵심적이거든요. 그런데 또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움직일 수 있으려면 한국의 메모리 칩도 필요한 이런 연쇄적인 어떤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젠슨 황은 워낙 잘 알려진 것처럼 스마트함을 넘어졌다라는 그런 CEO로 평가를 받는 것이 본인이 어떤 면을 보일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엔비디아 자체에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느냐. 그래서 이 산업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숙한 행보, 시민들과 거스림 없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또 심지어 어제 있었던 그 삼계탕 먹방을 마치거든요. 직원들에게 기분 좋게 좀 팁도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가치도 상승시키고 엔비디아의 기업 이미지까지 함께 상승시키려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로봇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 축구 선수들도 하기 어렵다는 고난도 기술이죠. 라보나킥에 성공한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그 비결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체 어떤 훈련을 거친 건가요? 우리도 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훌륭한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을 캡처해서 본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본인 아틀라스 이 로봇에 맞게 해당 움직임을 변형하는 절차를 두 번째로 거쳤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역시 모든 걸 잘하려면 연습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때 활용된 게 바로 AI 기술입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고 반복 학습하면서 몸에 익히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 마지막으로는 이 연습한 내용을 로봇에게 입력을 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한 겁니다. 이런 과정, 정확한 기술의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형, 연습, 적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 구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로봇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운동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또 축구였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에게 왜 바둑을 가르쳤을까? 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인공지능이 바둑은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천변만화하는 바둑판을 AI가 어떻게 학습할 수 있냐라고 했지만은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도 축구는 축구장 위에서 선수들의 동작이 정말 천변만화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지된 공만 차는 게 아니잖아요. 날아오는 공, 굴러오는 공, 불규칙 바운드가 되는 공, 또 상대 선수의 공을 뺏기 위한 동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우러지는 것이 축구이기 때문에 이걸 학습해서 아틀라스가 비슷하게 할 수 있다면 산업 현장에서 무궁무진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멈춰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그걸 어디로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튕겨져 나온다. 그럴 때 AI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모두 다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어려운 축구 동작을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이번에 라보나킥을 학습해서 AI가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얻는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이 정도다 보니까 조만간 아틀라스가 실험실을 넘어서 실제 축구장에 등장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월드컵에서 시축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현대자동차에서요 피파 월드컵 2016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요 이제 어린 선수들, 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자신의 미래 세대 유명 척수가 내가 될 거다라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아틀라스가 공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2 years old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만약 이 월드컵 무대에서 아틀라스가 시축자로 나선다면 또 그 파급력 역시 상당하겠다. 홍보 효과 톡톡히 누릴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우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섭니다. 때문일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지금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5조 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이렇게 돼서 투자 유치가 성공하게 되면 무려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1조 7,500억 달러, 약 2,700조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12일 날 지금 나스닥 시장에 SPX로 공식 상장할 예정인데요. 공모가가 주당 13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는 다르게 당장의 큰 수익을 내긴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우주 산업 특성상 돈은 많이 들어가고 또 회수는 오래 걸리는 그런 구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다만 당장 돈이 되는가? 그 부분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번에 상장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요. 당분간은 실제로 어떤 흑자를 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사실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500대 기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 스페이스X가 500대 기업 안에 언제 들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몇 년은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예측도 나오고 있어서요. 실제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인 오늘 큰 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은 제주와 충청 이남에서 밤에는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당분간은 큰 더위 없이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충청과 호남은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21도, 대구 2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이 잔뜩 흐리겠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6월 7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